예, 자, 이제 우리 교재, 기본서 교재로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프린트 받으신 것 중에서 제일 두꺼운 거 있죠? 두꺼운 거. 두꺼운 거 보시면 요 기본서 앞부분이거든요. 자, 맨 앞에 제1편 돼 있고요. 제1편, 제1장 총칙 되어 있습니다. 총칙. 그 앞부분은 18페이지, 자, 18페이지 요 부분들은 핵심 내용을 나중에 복습하실 때 보기 좋도록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복습하실 때 꼭 한번 확인을 꼭 한번 해보시고, 우리 수업 끝날 때 마지막 시간에 또 프린트가 하나 있어요. 요 내용을 빵꾸 떼우기 해서 가로 처리해서 다시 같이 요거는 복습을 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은 그렇구나. 핵심 내용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맨 앞에 이제 총칙입니다. 20페이지 가보실게요. 20페이지 가시면 제1장 총칙. 공인중개사 법령의 맨 앞부분 1장은 뭐다? 총칙이 되는 거예요. 총칙. 자, 총체적 규칙이다. 그 말이고요. 총칙에는 제1조 법 제정의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중개 대상물 요 세 가지가 총칙의 내용이 되고요. 참고로 용어 정의는 시험 문제에 반드시 출제가 되고요. 중개 대상 물건도 시험 문제에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맨 앞에 이제 목적부터 나오는데, 그죠? 목적 이전에 이제 서설 부분이 있어요. 서설. 미리 이제 베이스를 보는 거예요. 베이스 서설인데, 요거 외우는 거 아니고요. 그냥 이 법이 전체 법학 체계 중에서 위치가 어디에 있고 어떤 성격이다 하는 겁니다. 요거는 간단하게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제목 보시면 법의 성격이 나와요. 그죠? 부동산 중개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법이다 하는 겁니다. 외우지 마시고, 자, 의사한테는 의료법이 있지요. 변호사한테는 변호사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부동산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와 관련해서 가장 기본되는 법은 뭐가 있을까요? 공인중개사법, 이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 어떠한 법률 문제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이 법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에 대해서는 기본법이다 하는 거. 자, 다만 이제 동글뱅이 2번에요. 상법하고 민법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비교를 했을 때에는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적인 지위를 갖는다 이렇게 돼요. 자, 참고 박스도 나오는데 이거는 한 번만 딱 들으시면 됩니다. 절대 외울 것까지는 없어요. 민법이라는 게 있고요. 상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민법은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다 적용되는 법입니다. 백성들에 대해서 다 적용되는 법이 민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자, 백성들 중에서도 특별히 영업을 합니다. 상행위를 합니다.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상법이 있어요. 그러면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누가 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적용되느냐? 두 개를 잠깐 비교해 보면 누가 더 특별한 사람일까요? 장사하는 상인들이 특별한 사람일까요?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이 둘 중에 누가 더 특별한 사람일까요? 상인. 그럼 상인에게 적용되는 상법은 민법의 뭐다? 특별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특별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남아있는 나머지 법을 일반법이다. 일반인들에게 일반적인 법률사항에 대해서 다 적용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법을 띄워가지고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누가 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경우에 적용되느냐, 그것을 특별법이라 하고, 남아있는 법을 뭐라고 한다? 일반법이라고 해요. 자, 그럼 왜 이렇게 구별하느냐 그러면 법 적용 순서가요, 특별법이 먼저 적용될까요? 일반법이 먼저 적용될까요? 특별법이 먼저 적용됩니다. 그래서 상인들에 대해서 법률 문제가 발생하면 민법이 먼저 적용될까요? 특별법인 상법이 먼저 적용될까요? 상법. 그래서 특별법은 일반법에 비해서 먼저 적용된다 해서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이다 하는 법화의 기본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특별법 우선적인 원칙. 자, 그래서 상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상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인 간의 법률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기본법인데, 다만 민법하고 비교를 했을 때에는 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경우에 적용되니까 민법하고 비교했을 때는 민법의 특별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상간이 상의하다가 법률 문제가 발생하면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서 둘 중에 뭐가 먼저 적용된다? 상법. 그다음에 상법의 규정이 없을 때 이제 어디로 간다? 민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일반법 보충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상법에서 상인 간의 법률 관계를 다 규율 하지는 않고 특별한 경우, 특별한 거에만 규정을 해놓고 나머지 내용들은 상법의 규정이 없으면 어디로 간다? 민법에 따라서 법률 문제를 해결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조금 더 갈게요. 영업하는 상인 중에서 특별히 우리 부동산 중개하는 부동산 중개 상인 있지요? 누구를 얘기합니다? 우리 개업공인자, 중개업자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부동산 중개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는 법이 뭐다? 공인중개사법.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공인중개사법이 나오게 되는데,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기본법인데, 오케이. 민법, 상법하고 중개사법을 공인중개사법을 비교했을 때, 대한민국 백성보다 더 특별한 사람에게 적용되고, 영업하는 모든 상인보다 더 특별한 중개 상인에게 적용되니까, 이 법은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법의 역할을 하지만, 두 개보다는 먼저 적용되는 뭐가 된다? 특별법적인 지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사법은 상법에 비해서도 특별법이고 민법에 비교했을 때도 특별법이다. 그래서 특별법 우선 적용 원칙에 따라서 부동산 중개에 관해서 법률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법이 기본적으로 적용되고 우리 중개사법이 중개사법 규정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이 적용되고 상법에도 규정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법이 적용된다? 민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요, 혹시라도 공부를 다시 하신다면, 아깝게 공부를 다시 하신다면, 요런 내용이 나중 뒤에 가면 나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협회요, 비영리사단 법인이거든요. 비영리 법인인데, 협회에 대해서 규정이 없으면 상법으로 가게 되는데, 상법에는 영리법인만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비영리니까 어디로 간다? 민법에 적용을 받는다. 그래서 협회 부분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법에 규정이 없다면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이 적용된다. 그 말이 요거와 관련된 내용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해만 잠깐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법의 위치가 부동산 중개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법인데, 다만 민법, 상법 비교를 하게 되면 먼저 적용되는 뭐다? 특별법적인 지위를 갖게 된다. 오케이. 그 내용이 됩니다. 아하, 그렇구나. 자, 넘겨보실게요. 그 다음 페이지 맨 위에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또 보니까요, 중간법 영역에 포함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중간법. 그럼 중간법이 뭐냐? 이렇게 돼요. 중간법이 뭐냐? 자, 이것도요, 외우는 부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외울 것까지는 절대로 없고요. 우리나라 법은 전통적인 고유법이 아니라 독일에서 건너온 개수법이에요. 그럼 독일 법학은요, 별거 아닌데요. 공법하고 사법을 두 개를 나눕니다. 그래서 공사법 2분론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저 한자 못 쓰는데 오늘 자꾸 한자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자, 어쨌건 독일법은요, 공법 영역하고 사법 영역을 두 개를 구분해요. 구분해서 법을 운영하는 체계, 시스템 자체가 서로 달리 운영이 됩니다. 공법은 뭐냐? 공적인 법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국가가 등장해요. 국가가 국민을 규율하고 규제하는 법을 공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표적인 것이 형법이 있어요. 형법은 국가가 국민에게 야, 너 사람을 살해하지 마라. 타인의 재물을 절도 훔치지 마라. 이렇게 다 규정을 하고 위반 시에는 다 뭐한다? 처벌해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가 국민을
규율하고 규제하는 법, 이것을 뭐라고 한다? 공법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공법 영역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대표적인 것이 형법도 있고 또 국가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행정행위를 합니다. 행정법도 있을 것이고 그죠? 여러 가지 규제되는 국가로부터 규제를 받고 위반 시 처벌되는 거 이것이 공법 영역이 되는 거고 사법 영역은 뭐예요 하면 국가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국가가 없습니다. 사인과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합니다. 이것을 사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민간인 둘이서 아파트를 사고 팔아요. 매매 계약을 합니다. 여기는 매도인, 여기는 매수인인데 법률 문제가 생겼어요. 공법으로 해결합니까? 사법으로 해결합니까? 하면 사법으로 해결해요. 이 사법은 국가가 등장하지 않고 민간인하고 1대1의 평등 관계에서 적용이 돼요. 국가가 국민을 국가 우선적 지위에서 규율하고 규제를 합니다. 이거는 수직 관계, 지위 복종 관계, 군대 가라 싫어요 깜빵 갑니다. 세금 내라 싫어요 처벌됩니다. 압류돼서 다 처분돼 버려요. 그죠? 근데 이 부분은 국가가 등장하지 않고 사적 자치 영역, 사적 자치 자꾸 이렇게 한자 자꾸 나오죠? 사적 자치 스스로 사적 자치 스스로 다스린다 그 말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사법 영역에서는 쉽게 표현하면 깜빵 간다 안 간다? 안 가. 그냥 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돈으로. 돈 빌렸는데 못 갚았다? 돈 못 갚았다. 재산이 채권자가 압류해서 경매 통해서 회수해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깜빵 가는 거 있다 없다? 없다. 공법적으로 깜빵 간다 간다 간다. 자, 그러면요. 공사법을 2분해서 두 개를 다른 운영체계에 따라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우리 중개사법은 그러면 공법에 들어가요? 지금 사법에 들어가요? 그 얘기거든요. 어디에 들어가냐? 그럼 어디에? 중간법이에요. 그러니까 공법적인 요소도 있고 사법적인 요소도 있어요. 그래서 중간 영역, 중복되는 영역에 중개법이 위치한다. 그래서 이것을 중간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말로는 사회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독일도요. 예전에 18세기, 19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공사법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18세기 말 19세기 중반을 가면서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사적 영역이지만 국가가 개입하는 그런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노동관계 같은 거 있죠. 노동법 같은 경우 기업주가 직원을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는데 고용된 직원이 임금을 못 받네? 그럼 그때는 국가가 개입을 해요. 오케이? 예, 그래서 이제 사회법 영역이 19세기 중반, 20세기 와서는 새로 생기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적 자치 영역인데 불평등하게 여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그러면 국가가 예외적으로 개입을 해서 국가가 경제적, 사회적 강자를 제한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런 영역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새로 생기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원래는 공사법 2분론이다가 지금은 공사중 3분론으로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나이스? 아, 그런 역사가 있구나. 그럼 다시 간단하게 얘기하면 중개사법은 팔아주세요. 우리 계곡님, 중개업자님 팔아주세요. 청약이 들어왔을 때 꼭 승낙할 의무는 있다 없다? 없어요. 다른 사무소 가세요. 제가 오늘은 영업 안 해요. 해도 된단 말이에요. 팔아주겠습니다. 중개계약 체결했다면 또 열심히 하시고 거래가 되면 복비 받으면 되는 거고 중개를 못 해줬다고 해서 국가가 개입해서 처벌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근데 중개 업무를 막상 수행한다고 했을 때는 법에 따라서 제대로 수행해야 되고 위반해서 사고 나면 그때는 손해배상도 해주겠지만 국가가 예외적으로 개입을 해서 처벌도 합니다. 그래서 1년 1천이나 3년 3천을 처벌도 하지요. 그래서요 국가가 규율하는 부분도 있고 사적 자치 영역도 가지고 있어요.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중개법 위치는 공법에 들어간다, 사법에 들어간다. 두 개의 지위를 다 가지고 있는 중복되는 중간법의 영역에 들어간다. 어디에 들어간다? 중간법 영역이다. 그 말이에요. 중개법은 중간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순수한 공법이라면 부동산 공법 시행하시면 되고 순수한 사법이라면 민법 시행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별도의 과목으로서 별도로 공부하죠. 그래서 이제 중간법의 영역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입문 과정이고 기초 과정이니까 응급을 하나 보다.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더라. 하지만 기본 베이스는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이해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중개법은 국내법이다. 한국 안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국제법은 아니에요. 국제법이 아니니까 미국에서 자격증을 취득했거든요. 한국에서 쓴다, 못 쓴다? 못 씁니다. 한국에서 공인중개사 되려면 이 법에 따라, 한국법에 따라서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 자격증이 한국에서 공인중개사가 되고 한국에서 중개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한국 자격증 가지고 미국에서도 하고 일본에서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자격증을 땄다. 예전 시험 문제가 한번 이 부분 관련해서 나온 적이 있거든요. 해마다 나오는 건 아니고, 예전에 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도 한국에서 공인중개사로 본다. X. 미국 자격증은 미국에서 쓰는 것이지 한국에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한국 자격증도 미국에서 쓸 수 있다. X, 그것도 X. 그래서 국내법, 한국에서만 적용되는 국내법이다 하는 거. 아, 그렇구나. 자, 그래서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는 기본법인데 민법, 상법하고 비교하면 우선 저희들은 특별법이고, 그 다음에 공법, 사법 두 개의 영역을 다 가지고 있는 중간법 위치를 하고 있고, 한국에서만 적용되는 국내법이더라 하는 거. 아, 그렇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령의 구성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그냥 한 번만 딱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법률이라는 말이 있고요. 법령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 뭐냐 하면요. 법률에다가 명령까지 합하게 되면 이것을 뭐라고 한다? 법과 령이다, 법령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법률은요, 외우는 거 아닙니다. 법률은 국회에서 만듭니다.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자들, 국민들이 만드는 법률이 있고요. 이 법률에서 다 규정을 못해요. 그래서 하위 규범에다가 일을 맡깁니다. 하위 규범. 그래서요, 법률 밑에 대통령 명령이 있고요. 대통령 명령 밑에 뭐가 있느냐? 각 부 장관의 부령도 있습니다. 요 대통령령은요, 보통 시행령의 형태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부령은요, 세부적인 시행 규칙의 형태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법에서는 기본 체계 뼈대를 딱 만들고요. 이 뼈대에 대해서 살은요, 살 붙이는 것은 하위 규범에 살을 붙여요. 그래서 법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이렇게 해라 이렇게 돼 있고, 세부적으로 업무 수행할 때 대통령이 또 이렇게 하라는 대통령 명령이 있고요. 또 각 부에 담당하는 각 부 장관이 또 장관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각 부 장관이 또 이렇게 하라는 것이 있어요. 자, 그러면요, 아주 세부적인 서식 종이 쪼가리 같은 거 있죠? 우리가 등록할 때 등록 신청 쓰거든요. 이런 각종 서식들은 누가 만듭니까 하면요, 법에서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위 규범에다 위임을 해버려요. 그래서 세부적인 각종 서식, 종이 쪼가리, 신청서, 신고서 이런 것들은 담당하는 부서에서 만듭니다. 그럼 우리를 담당하는 부서가 누가 있어요? 우리는 노동부일까요? 보건복지부일까요? 국토교통부입니다. 우리를 담당하는 곳이.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교통부령으로 각종 종이 쪼가리 서식을 다 규정을 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종이 쪼가리 하나 바꾼다. 등록 신청서 양식을 바꾼다 하면 국회에 가서 법까지 바꿀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래서 언제라도 쉽게 바뀔 수가 있고, 언제라도 현황에 맞도록 빨리빨리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에서는 뼈대만 잡고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하위규범 위임을 해서 맡겨놓고 있다. 그렇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공인중개사도요, 공인중개사 법률이 있고, 공인중개사법의 시행령이 있고, 대통령 명령,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의 시행규칙이 있어요. 국토부령으로. 요걸 다 묶어서 한꺼번에 얘기할 때에는 법률과 명령이니까 뭐라고 한다? 법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령. 그러면 법령이 더 큰 넓은 개념입니까? 법률이 더 큰 넓은 개념입니까? 법령이 훨씬 더 넓은 개념이에요. 그런 얘기가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외우지 마시고, 요 공인처법이 1조부터 51조까지의 기본 체계를 딱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이 1조부터 38조, 1조부터 29조까지 이렇게 해서 다 합하게 되면 118개 정도의
대략 118개 정도의 법과 명령을 다 포함해서 공인중개사 법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오키나와.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여기서 이제 뭐만 알고 계시면 됩니까 하면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있고 법률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는데, 시행령은 누구 명령이다? 대통령 명령이다 하시는 거. 시행규칙은 누구 명령이다? 국토교통부 부령이다 하는 거. 요거만 알고 계시면 돼요. 시행령은 대통령이고 시행규칙은 국토부령이다. 이렇게 그거만 딱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갈게요. 그 다음 페이지 22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공인중개사법 제정의 목적,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내용이 됩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은 무엇을 목적으로 만들었대요? 목적입니다. 외우지는 마시고 지금은요 안 외우셔도 됩니다. 이 법을 국회에서 만들었단 말이죠. 법률. 이 법률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대상을 딱 정해요. 자, 이것은 전문가만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전문가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지 전문가가 된다. 전문가가 부동산 중개를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법에 딱 정해요. 딱 정해서 그 전문가의 무엇을 높인다? 전문성을 높여요. 전문가로서 이렇게 해야지 된다. 전문성을 높입니다. 자, 그래서 중개사고 안 나죠. 전문가가 하니까.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 발전을 시켜요. 그러면 중개사고 안 난단 말이에요. 불법 불악화가 마구마구 중개업을 합니다. 중개사고 납니다. 평생 번 돈 가지고 빌딩 하나 300억짜리 하나 사려고 물건을 하나 사려고 했더니 불법 불악화가 자해증 없는 무자격자가 개입해가지고 돈만 가지고 들고 튀어버렸어요. 아, 곤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전문가가 전문성을 가지고 중개업을 하게 되면 중개업도 건전한 쪽으로 발전될 뿐더러 국민의 재산권도 보호가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전체 국민 경제에 이바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체적인 국민 경제 이바지를 목적으로 국회에서 이 법률을 만들었다. 그 얘기가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 공인중개사법을 만든 궁극적인 목적은 뭐를 잡으셔야 됩니다? 국민 경제 이바지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자, 통과. 자, 그 다음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도 위임된 사항과 법에서 위임된 거, 법령에서 위임된 거, 그 시행을 위해서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규정을 하고 있다. 시행령과 규칙도 제정 목적이 나옵니다. 그래요. 나는 외우는 스타일이에요. 나는 외우고 싶어요. 그러면 나는 외우고 싶어요. 당신이 외우지 마라 그래도 나는 외우고 싶어요. 하시면 목적 정도는 밑에 거는 절대 외우지 마시고 목적 정도는 외워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정해서 공정성이냐 전문성이냐 하면 전문성을 높이고 부동산 중개가 아니라 중개업을 건전 육성하여 국민 경제 전체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더라. 자, 밑으로 갑니다. 그 밑으로 가시면 맨 밑에 용어 정의 나오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나는 외우는 스타일입니다. 마음 푹 놓고 외우시면 됩니다. 용어 정의. 이거 마음 푹 놓고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고민하지도 마시고 시험은 무조건 나와요. 시험은 무조건 출제가 되는데 쉽게 출제될 수도 있고 말장난 치듯이 막 까다롭게 출제될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이것은 굳이 외우신다면 오늘 요거는 외우는 게 좋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막 외우지 않더라도 나중에 가시면 짜짜로니 학습법 자연스럽게 다 외워져요. 나중에 애기가 딱 태어났는데 아이고 우리 애기 나왔구나. 아빠 이름 뭐다, 엄마 이름 뭐다. 애를 막 가르쳐요. 이름을. 그렇죠? 막 가르쳐요. 못 외우냐? 말도 못하는데 못 외우냐? 이 자식이 말도 못하고 애를 때려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놔두면 돼요. 놔두면 나중에 크다 보면 아빠 이름 뭐다, 엄마 이름 뭐다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렇죠? 나이가 20살이 다 되도록 엄마 아빠 이름 모른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외우셔도 상관없지만 외우지 않더라도 나중에 되면 자연스럽게 다 체화가 됩니다.
자, 일단 볼게요. 자, 용어의 정의, 중개. 자, 중개라 하는 것은 이 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이 법은 어떤 법을 얘기하죠? 공인중개사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이 법에서요, 중개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로 쓰기로 하자라고 지금 약속이 되네, 약속. 자, 그래서 중개라고 하는 것은 제3조 규정에 따른 중개 대상물. 뭐가 기억나십니다? 토지, 건물. 그렇죠? 토지, 건물, 부동산. 중개 대상 물건이 3조에 나오잖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거래하는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같으면 매도인, 매수인, 교환 같으면 교환의 당사자, 임대차 같으면 임대차 당사자, 임대인, 임차인. 오케이? 그 밖에 여러 가지 부동산한 권리, 득실 변경, 얻고 잃어버려 바뀌어지는 권리의 득실 변경을 1차 과목 민법에서는 권리 변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부동산에 관한 거래 행위 알선, 부동산 권리 변동에 관한 행위를 뭐 하는 것이다?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자, 그래서 중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런 의미네요. 제3조 중개 대상물, 부동산에 대하여 거래하는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거래, 교환 거래, 임대차 거래, 그 밖에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나 봐요. 부동산에 관련 권리들이 있나 봐요. 임차권,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뭐 여러 가지 있나 봐요. 민법에서 하나 봐요, 그거를. 어쨌거나 여러 가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 병행하는 행위를 뭐 하는 것이다? 알선 거래가 되도록 흥정을 붙여서 거래가 되도록 도와주는 알선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중개라고 한다. 자, 그러면 용어 정의 자체가 이 법에서는 이런 의미로 쓰자 약속되기를 중개 대상 물건이 아닌 모든 물건에 대한 거래되는 것을 다 알선하면 다 중개다. OX. 그건 X가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 법에서 말하는 중개는 어디에 대한 거래행위 알선으로 한정해서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하면 중개 대상 물건에 대해서 거래되는 거래행위 알선을 중개라고 하자라고 여기서 약속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중개 대상 물건이 아닌 거.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중개 대상 물건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중고 자동차를 만약에 사고 파는 거, 그것을 거래가 되도록 알선했어요. 우리 법에서 말하는 중개라고 우리 법에서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법에서 말하는 중개는 뭐만 중개라고 보자. 어디에 대해서만?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만 거래 행위 알선을 중개라고 하자라고 한정적 의미로 쓰게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연습도 많이 하고 하실 텐데 자동차 거래 행위 알선을 중개다. OX는 X 하시게 돼요. 왜냐면 자동차는 중개 대상물에 안 들어가요. 자동차는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청춘 남녀 속여주고 혼인하는 것을요 알선했어요. 그것도 중개한 거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그것은 중개라는 말을 쓰자 쓰지 말자. 그거는 쓰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법에서는 뭐만 중개라는 말을 쓰자? 중개 대상물, 제3조에 따르는 중개 대상물, 부동산에 대한 거래행위 알선만을 우리 법에서는 중개라는 말을 쓰자 하고 약속이 딱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 다음에 2호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 중개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아, 시험 봐서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뭐라고 얘기하자? 공인중개사라고 얘기하자. 오케이. 자, 3호 중개업. 중개업이라 하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팔아주세요. 매도 의뢰. 사주세요. 매수 의뢰. 의뢰에 의하여 엄청난 보수를 받고 OX, 일정한 보수, 복비를 받는데 일정한 보수죠. 그래서 복비는 일정한 보수, 한도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것만 빼버리면 일정한 요 말요. 이거요 지금 뼈 아픈 얘기입니다. 법 자체가 지금요 어떠한 보수를 받고 일정한 보수를 받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용어 정의, 법 자체에서 일정한 요 말이 없다면, 의뢰에서 보수를 받고 중개를 한다 이랬다면
복비 한도가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옵니다. 근데 요 세 글자 일정한 보수 요것 때문에 복비가 지금 한도가 있는 겁니다. 복비 한도가요. 토지하고 상가 기준으로 0.9% 한도가 있잖아요. 0.9. 참고로 일본은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 전속하면 2%대 이상. 미국은 독점 중에서 7%대 이상이에요. 우리는 1%가 안 되는 0.9 제한을 받아요. 1%도 안 되는 거. 그것도 국토부에서는 많다고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요 일정한 요 말 때문에 복비의 한도가 있는데 요 말이 만약에 법에서 요 말이 폐지되어 버리면 그때는 복비 한도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정한 세 글자를 빼주세요.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빼자 하셔야 돼요. 통과. 자, 그래서요, 일정한 보수, 복비를 받고, 그 다음에 중개를 무엇을 한다? 업으로, 직업적으로 하는 것을 중개업이다. 업으로 한다는 말은 업으로, 직업으로 한다는 얘기죠. 재미 삼아서 한다, OX? X. 직업으로 한다. 그럼 직업으로 한다는 얘기는 해석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업으로, 직업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중개라는 말하고요. 중개업이란 말이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다른 말이다.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중개는 부동산 거래 행위를 뭐 하는 것이다? 알선만 하면 중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중개를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그 중개를 무엇으로? 업으로 하게 되면 뭐가 된다? 중개업이 된다는 거. 아, 그렇구나. 자, 그 다음에 4호에 개업공인중개사 줄여서 개공이라고 합니다. 개공. 자, 개업공인중개사. 개공이라 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한다. 뭐 한 자? 등록을 한 자. 아, 사무소를 개설, 오픈을 해서 이것을 등록을 하게 되면 누가 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등록은 어디에 가서 등록을 합니다? 시군 구청장. 그렇죠?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시군 구청에 가서 등록을 합니다. 사무소를 동작구에다가 두고자 한다. 동작구청장에 등록하시면 되는 거고 사무소를 강남구에다가 두고자 한다. 그러면 강남구청에 가서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면 됩니다. 등록이 되면 뭐라고 이름을 바꿔서 얘기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라고 이름을 바꿔서 얘기하게 돼요. 자, 그럼 아직 넘기지 마시고 공인중개사라는 말하고요. 개업공인중개사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다 하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공인중개사는 뭐다? 자격을 취득한 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공인중개사, 소위 말하는 장롱면허 상태를 공인중개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라는 말은 자격증이 있다 없다 그 말이 아니라 뭘 했다?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구청 가서 등록한 자를 개업공인을 하자 이렇게 약속이 돼 있어요. 용어 정해서 등록하면 개공, 자격을 취득하면 뭐다? 공인중개사. 그래서 이제 포인트가 중개하고 중개업이 다르듯이 공인중개사라는 말하고 개업공인자 말의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나이스, 됐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5호 메뉴에 5호에 가시면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가지고 사무소에 소속되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를 하면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가로 열고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제외한다, 포함한다. 그러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가로 안에 있는 말은요, 개업공인중개사 등록한 자가 법인 사업자도 있다 없다? 있다. 회사로 등록할 수도 있어요. 주식회사 예컨대 21세기 중개법인 사업자로 구청에 가서 등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법인 사업자에 소속된 임원, 사원, 경영진들 얘기합니다. 상무이사, 전무이사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에 포함된다? 소속 공인중개사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니까 뭐를 쓸 수가 있다? 계약서 쓴다, 못 쓴다? 쓴다. 그렇죠? 중개업무 수행이 되잖아요. 계약서 쓴다. 확인 설명서 같은 것도 쓴다. 물건 설명도 한다. 오케이. 실거래가 신고 대행도 할 수도 있다.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무나 전무 임원으로서의 자격증이 있는 자도 소공에 포함이 된다. 그럼 자격증이 없는 상무나 자격증이 없는 전무는 소공에 포함이 된다, 못 된다? 못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격증이 없는 상무, 전무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들은 소공에 포함될 수가 없잖아요. 여기 자기 법인의 사원이면서 공인을 포함한다 했으니까 자격증이 없는 상무, 전무는 여기 포함이 못 돼. 그럼 어디로 가야 된다? 중개 보조 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무나 전무인데 자격증이 있으면 소공으로 올라가고 상무나 전무인데 자격증이 없다 그러면 보호선으로 떨어져요. 그 보호선에 떨어지면 계약서 쓰고 설명 쓰고 한다 못한다? 못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나이스. 그래서 가로에 그죠? 임원 사원으로서 공인을 포함한다. 가로 닫고 가로 닫고. 자, 위에 다시 보시면 소공이라 하면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가로 닫고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공의 중개 업무를 보좌를 말한다.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계약서 쓴다 그 말이고 중개 업무를 보조한다 그 말은 개공 사장님이 계약서 쓰는 것을 옆에서 보조 도와도 주더라 그 말이 될 겁니다. 나이스. 자, 그 다음에 보조원요. 자, 보조원은 뭐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자격증이 없는 자로서. 자격증이 없는 자로서 개업공인에 소속이 되어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개공의 중개 업무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자, 둘 다 끝부분은 소공인은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밑에 보조는 무엇을 보조하는 자?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끝부분은 둘 다 직원이다 보니까, 그죠? 소공이든 보조든 둘 다 직원이죠. 자, 직원을 아까 뭐라고 얘기합니다? 고용인을 합니까? 고용인? 직원을 우리 법에서는 고용인 이렇게 하죠. 직원, 고용인. 고용자, 고용주 밑에 있는 고용인. 물론 이제 고용인, 피고용이라는 용어도 쓰기는 써요. 근데 그때 말하는 고용인, 피고용인 할 때 그 고용인하고 고용자, 고용주 밑에 있는 고용인. 음은 같은데 한자가 서로 달라요. 한자가. 이쪽 고용인은 직원을 얘기하고 아까 저쪽 고용인은 기업주, 사업 주체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음은 같은데 옥편 찾으면 한자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고용인은 직원으로서 고용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자, 그래서 직원이라고 고용인이라고 하는데 자격증이 있다, 소속공, 자격증이 없다, 중개, 보조. 둘 다 직원이다 보니까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로 끝난 건 똑같은데 위에는 무엇을 보조하고 중개 업무를 보조하고 계약서 쓰는 거 이런 것을 도와주는 거고 밑에는 무엇을 보조한다? 단순한 업무. 단순한 업무 뭐냐? 현장 안내 운전하고, 그죠? 운전하고 일반 서무 커피 타고 자료 대장 띄우고 등기부 띄우고 그다음에 커피 타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장님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보조님을 통해서 운전하라, 커피 타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는 중개 업무 보조가 아니라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됐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별거 없죠? 그죠? 내용 자체가. 자, 별거 없어요. 자, 용어 정의. 자, 중개라고 하는 것은 제3조 중개 대상 물건, 부동산에 대하여 거래하는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에 그 밖의 권리, 부동산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권리들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뭐 하는 것이다? 알선하는 것이다. 라고 용어 정의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개를 오불합니다 하는 것은요, 세 가지 조금 필요했거든요.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오불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사람의 의뢰, 팔아주세요, 매매일 때 사주세요,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 엄청난 보수는 아닙니다.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라는 것은 알선인데 이것을 어떻게 한다? 오불로, 이제 직업적으로 행하는 것인데 직업적이다 그 말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소위 말하는 장사 한두 번 하나 그 말이에요. 장사 원데이, 투데이, 하루 이틀 하나 그 말이죠. 그래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할 때 직업적이다. 그래서 의뢰받고 플러스, 보수받고 플러스, 계속 반복적으로 했을 때 그것을 중개업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 돼 있고, 취득한 자. 자,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면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등록을 한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 소공이라 하면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무엇을 수행하거나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개공에 무엇을 보조하는 자, 중개 업무, 개공의 중개 업무를 뭐 하는 자, 보조하는 자, 법인의 임원사원으로서 임원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도 포함된다, 제외된다, 포함. 자, 그 다음에 보조원, 중개, 보조원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보조는 뭐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공에 소속이 돼요. 현장 안내, 일반 서부 등 개공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어떤 업무를 보조하는 자?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내용은 빤해요. 중개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에 대해서 거래하는 요 거래 행위를, 부동산 거래 행위를 뭐 하는 것이고, 알선하는 것이고, 중개를 업으로 한다, 직업으로 하겠죠, 뭐. 의뢰받고, 복비받고, 직업으로 하는 것이고, 공인중개사 시험 봐서 자신 땄겠죠, 뭐. 개업했겠네, 개업. 사무소 개업했겠네. 사무소 오픈했겠네. 그래서 오픈해서 개업을 해서, 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가지고 소속돼 있겠네요. 그래서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중개업을 수행하거나 개공 중개보조. 보조님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겠죠.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공에 소속이 돼요. 중개관리 단속. 자, 내용 자체는 빤한데 이것이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오게 되면 이제 힘들어져요.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그래서 요거는요, 절대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지금요, 방향성만 얘기합니다. 방향성만.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자, 이렇게는 안 나옵니다. 뭐냐 하면 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말한다. OX. X.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중개보조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OX. X.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시험에 나올 때는 그렇게 안 나와. 그렇게 나오면 다 맞춰버리니까 그렇게 안 나오고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외우지 마시고요. 방향성만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지 마시고, 자, 시험은 이제 틀리라고 나오는 거예요. 틀리라고. 그래서 시험에 나온 것만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냥 들으면 보세요. 아, 그러니까 이 과목은 전략 과목인데 이 과목에서 고득점이 되려면 쉽게 표현하면 말장난 치는 부분들이 군데군데 있는데 전범위를 다 말장난 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군데 말장난 치는 부분이 있는데 말장난 치는 부분 중에서 이 부분이 말장난이 제일 심하다 하는 거 지금 그거는 지금 인식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시험 나올 때는 정직하게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출제해서 틀려라라고 유도를 해요. 그래서 어떠냐 하면 이 법상의 중개라 하면 제3조 규정에 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매매교환 임대차만을 알선한을 말한다. OXX.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한을 말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밖의 권리가 빠지면 틀린 지문이 된단 말이에요. 자, 중개업이라 하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서 중개를 업으로 행한을 말한다. OXX. 일정한 보수를 받고 요 말이 빠진 것도 틀린 거예요. 돼요. 틀렸다. 이 말이에요.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서 자격을 취득하여 중개업에 종사한 자를 말한다. 오다 X다? X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격을 취득한 자로 끝이 나 있죠. 자격증 가지고 종사한다는 말은 없어요. 자, 자격증을 가지고 사무소 등록해서 일을 하고 있으면 뭘로 용어가 바뀝니다. 개업, 공인중 용어가 바뀌는 거고 자격증 가지고 직원으로 일을 해요. 그럼 뭘로 바뀐다? 용어가 소속, 공인중 용어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말 그대로 뭐다? 장롱, 면허 상태를 공인중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을 가지고
종사는 자를 공인중개사로 말한다. OX, X. 자, 개혁구인 하면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OX, X. 그냥 등록을 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증이 없어도 옛날에 등록하신 분이 계셔요. 그분을 부칙상 개공을 해요. 그러니까 개공이라 하는 것은 등록을 했다 안 했다 그 문제인 것이지 자격증이 있다 없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이런 식으로 시험에 다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이게 이 질문에서 제일 많이 쏘고셨거든요. 개혁을 하면 등록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OX, X. 그냥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그런 기억인데요. 어쨌거나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출제합니다. 자, 보존하면 개공에 소속이 되어서 개공의 중개 업무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존해야만 한다 해도 틀려요. 왜냐하면 뭐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보존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이런 식으로 쉬운 내용은 문제를 꼬나 보다, 함정을 만드나 보다. 내용이 어려우면 있는 그대로 이 과목은 출제가 될 건데 내용이 쉬울수록 말은 꼬아서 과목이 출제가 되는 과목이구나. 이렇게 일단은 인식만 해주시면 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너 얘기 들으니까 내가 더 스트레스 받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재밌구나. 나중에 보면 굉장히 재밌어집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오케이. 용어 정의는 정확성 있게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용어 정의 보셨고 이제 중개로 갑니다. 자, 내용상으로 있죠. 내용상으로. 오호. 자, 자, 일단은요, 우리가 이제 시험은 요 방향성만 말씀드린 것인데, 요 방향성 얘기를 했더니 분위기가 갑자기 쌓여졌어요. 자, 이제 시험은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만 이제 인식만 하시면 되고, 여기에서는, 이 부분은 정확하게 출제가 될 때는 정확하게 출제가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요. 자, 내용으로 보시면 내용은 쉬워요. 내용. 중개는 알선이다. 업은 의뢰 보수업. 공인자 자격을 취득한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래서 용어 정의 자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보면 내용으로 가보면요. 요 중개하고 중개업 요 두 개에 대해서는요. 내용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중개와 관련해서는 중개 알선행의 성격, 중개의 성격 무슨 성격을 갖고 있느냐. 그 다음에 중개의 종류, 이 중개를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나눠볼 수 있느냐. 자, 그 다음에 중개의 대상, 중개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뭐냐. 이렇게 이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중개업에서는 한번 들어보세요. 중개업에 대해서는 일단은 요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췄을 때 중개업인데 단순히 중개만 하는 것이냐,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이냐, 왜 구별합니까? 요거는 시험 문제에서는 반드시 출제되는 부분인데요. 일단 우리는 개념을 정확하게 잡습니다. 무등록으로 중개까지만 했다 했을 때는 처벌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무등록으로 뭐까지 해버리면 중개를 업으로 해버리면 그때는 처벌돼요. 무등록으로 우연한 기회에 꼴랑 한번 중개 부동산 중개를 해왔어요. 그때는 처벌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무등록이다 하더라도 중개를 어떻게 해? 업으로 의뢰받고 복비를 받고 계속 밥을 업으로 해버리면 뭐가 된다? 이거 처벌돼요. 어떻게 처벌된다? 3년 3천원 처벌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오늘 3년 3천원 확실하게 외우시는 거예요. 오케이. 자, 무등록 중개까지는 허용이 되는데 무등록 중개업을 하게 되면 처벌된다 하는 거. 요 개념도 시험 문제하고 반드시 관계되고 그 다음에 중개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들도 있을 것인데 여기에서 주로 나오는 것은 대상. 요 중개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뭐냐? 요거 하고 자 봐요. 중개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죠. 물건. 중개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 뭐냐? 요거 시험 꼭 나오고 중개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뭐냐? 요것도 시험에서 어마무시하게 출제됩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대상이 되는 권리하고
주의사항 물, 요 두 가지를 가지고 딱 잡으시면 되고, 요런 부분들은 이해만 하시면 돼요. 나이스? 자, 그러면 성격하고 종류까지 보고 쉬었다 할게요. 자, 우리 교재 가보시면요. 자, 우리 교재 보시면 23페이지 한번 읽어보시고, 오른쪽 24페이지, 24페이지에 맨 위로 가보시면, 중개, 알선행위에 뭐가 나온다? 성격. 그럼 알선하는 것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첫째가 독자적인 행위다. 의뢰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컨대 의뢰인이 우리 아파트 시세 얼마예요? 한 1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20억에 팔아라. 예, 충성. 이렇게 의뢰인이 시키는 대로 심부름꾼으로, 사자로서 심부름꾼으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아이고, 사장님, 그 20억에 거래 안 돼. 그거는 뭐 팔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시세가 10억인데 10억 5천까지 내가 해볼게. 근데 20은 안 돼. 안 팔겠다는 뜻이죠, 지금. 의례적으로. 그렇죠? 거부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로서 독자적인 자기 활동하는 것이지 의뢰인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심부름꾼 사자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물건을 팔아달라 했을 때 내가 전적으로 위임을 받아서 내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권한, 대리 권한까지는 있다 없다? 없어. 그죠? 중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하면 매수 적절한 매수를 속에서 계약 체결 여부는 매도인이 결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대리 권한까지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중간에 흠정 붙이고 알선은 붙일 수 있는데 그렇죠? 완전히 위임장 쉽게 표현해서 위임장까지 받아가지고 우리가 판에서 우리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권한까지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개 활동 자체는 흠정을 붙여서 거래가 되도록 안전하게 도와주는 것이지 우리가 결정 권한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대리 권한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물론 특약으로 대리 권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특약이 없다면 대리 권한까지 당연히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전문가로서 자기 활동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영리 목적이니까 밑에 3번에 어떤 행위다? 상행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사실행위는 무엇을 사실행위로 합니까? 이제 1차 과목 민법이 조금 되셔야 돼. 그렇죠? 중개 대상 물건하고요. 중개 대상의 권리는요. 민법이 조금 베이스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에서 쉽게 정리가 되고 민법이 베이스가 전혀 없다 그러면 여기서 이해는 되는데 명확하게 정리가 되기보다는 느낌만 와요. 오케이. 하지만 최대한 설명은 드릴 텐데 어쨌거나 민법이 되시면 자연스럽게 짜짜라니 학습법 자연스럽게 다 보충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요. 자, 다시 오시면요. 이것도 민법에서 법률행위 공부하시고 다시 보시면 굉장히 수월해져요. 그래서 법률행위는 민법에서 얘기하기를 법률행위는 일정한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청약과 승낙한 의사표시를 필수 부회로 유선한 법률 요구를 이렇게 공부해요. 다시 천천히 해주세요. 싫어요. 자, 그러니까 법률행위라는 게 있고 개념이 법률행위, 그 다음에 사실행위라는 개념이 있어요. 법률행위는 의욕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팔고 싶어서 파는 거고 너한테 내가 사고 싶어서 사는 거예요. 너한테 이렇게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쳐서 계약이 체결되듯이 청약이라는 의사표시,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이런 게 있었을 때 이것을 법률행위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청약이나 승낙이나 의사표시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그냥 쉽게 하면 이쪽에 사실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의뢰를 받아서 물건에서 확인을 해요. 물건 확인. 그러면 대장을 띄어가지고 야, 이 주택은 편안하게 말씀드리면 평수가 33평이네 이거. 이렇게 확인하는 이 작업은 대장하고 나하고 청약과 승낙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아유 대장? I am 개공. 내가 너를 보고 면적을 확인해 되겠느냐? 하고 청약을 했더니 대장인가? 그래요. 하고 승낙하면 계약에 따라서 법률행위에 따라서 확인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보고 33평이구나. 현장 가서 베란다 아파트 현장 가서 베란다 보면 전망 좋네 이거. 이렇게 중개 활동 각각의 활동 자체는 베란다 문하고 나하고 청약과 승낙을 이루어지는 법률행위 아니잖아요.
내가 너를 열어봐도 되겠느냐? 하고 청년한테 물어보니까 베란다 문이 안 돼요. 그래서 못 열어봤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열어보고 전망 좋다. 입지가 좋다. 이렇게 물건 확인한 행위, 활동 자체는 청약, 승낙, 의사표시 필요가 없잖아요. 단순한 사실행위 영역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사실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의 규정이 있을 때 효과가 발생되는 거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 법률행위는 의혹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효력을 주는 거예요. 법률 효과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나이스 브라보. 자, 그럼 다시 오시면 간단하게 결론만. 중개 활동 자체는 뭐다? 단순한 사실 행위에 불과한데, 오케이, 됐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사실 행위를 그럼 왜 하는 거예요? 복비 받으려고. 거래가 되고 나서 복비 받으려고. 그래서 영리 목적을 하니까 뭐다? 상행에 들어간다. 상행에 들어가니까 중개법의 규정이 없다면 어느 법의 적용을 또 받을 것이다? 상법. 오케이. 우리는 중개 상인입니까? 상인이 아닙니까? 상인이? 맞습니다. 상인 맞아요. 우리는 영리 목적으로 하는 상인이. 그래서 상인이 하는 어떤 상행이 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라고 추정이 돼버려요. 오케이. 자,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상인으로서 상해에 해당한다. 그래서 중개행위의 성격, 독자적인 자기 활동으로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영리 목적의 상행이다. 오케이. 거기까지예요. 자, 좀 쉽게요. 쉬었다가 밑에 종류 간단하게 볼게요. 자, 쉬었다가 보겠습니다. 예.